추석 아침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을 올린 식탁 한쪽에 주인 없는 빈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지금 출발했다며 시끌벅적하게 전화가 왔을 시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벨소리 하나 울리지 않습니다.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TV 소리만 키웁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그렇게나 끈끈했던 형제들 얼굴 볼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릴 땐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럽고 서로 눈치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도 결국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이름뿐인 가족이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이런 허전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사후에 형제자매 관계가 이전보다 멀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어른들이 함께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아픈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엉킨 실타래를 단번에 풀어낼 묘책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이 들수록 가장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왜 남처럼 멀어지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작은 위로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멀어진 형제나 자매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인생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묶어주던 가장 단단한 끈이 끊어지는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슬프고도 당연한 이유일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던 유일한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구심점의 이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올해 65이 되신 한 어머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삼남매 중 둘째였던 그녀는 평생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며 아버님의 오랜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먼 도시에 사는 오빠와 결혼해 타지방에 사는 여동생은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걸어와 내가 고생이 많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다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가끔은 얼굴 한번 비춰주었으면 하는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삼남매는 오랜만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명절엔 꼭 얼굴 보며 살자.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1년이 흐르는 동안 오빠에게서도 동생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혹시 설에는 오지 않을까? 아버지 첫 제사에는 오지 않을까? 하지만 몇 번의 명절이 지나고 나니 기대는 서서히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첫 기일, 그녀는 홀로 조촐한 제사상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뵙기 위해 만났다는 것을요. 부모님의 생신, 어버이날, 명절. 그 모든 만남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형제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를 덮여주는 따뜻한 난로였고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끈이었습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은
부모가 형제 관계에서 구심점이자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거의 7분 68%의 부모님 사후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명절 아침에 홀로 빈 접시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허전함과 서운함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어른들이 함께 겪고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라는 중력이 사라지자 각자의 삶이라는 행성을 돌고 있던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끌어당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남을 이어줄 명분과 습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계실 때조차 우리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던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순간 시작됩니다. 올해 59이 되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는 많은 장녀, 장남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가세가 기울었던 시절,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동생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자신의 결혼은 3년이나 미루면서 동생들만큼은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시키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내 남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번 명절엔 처가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처음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생겼으니 그곳이 우선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사정은 비슷했고 가끔 만나는 자리에서도 동생의 눈은 항상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님께서 위독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실을 지켰지만 동생들은 오늘은 아이가 아파서, 오늘은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겨서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병실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의 누나가 아니라 그저 친척 중 한 사람이 되었구나. 가족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족 경계의 재편성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내 세상의 중심이었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이제 배우자와 자녀라는 새로운 중심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통계청의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기혼자 중 75%가 배우자의 가족을 더 우선시한다고 답했고, 이 비율은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면 85%까지 올라갑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동생들을 돌봐왔던 마음에 쌓이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끈을 잡고 있는 손의 온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가족의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그저 멀어지는 형제자매의 뒷모습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슴 아픈 이유가 우리의 관계를 소리 없이 갈라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너무나 달라져 버린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사회적 격차라는 투명한 벽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 똑같은 밥을 먹고 자랐는데도 세월은 우리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빚어놓았습니다.
올해 64시 되신 한 여성분은 2살 위 언니와 누구보다 각별했던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엔 옷도 함께 나눠 입고 아버지께 혼날 땐 서로를 감싸주던 둘도 없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두 사람의 대화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사업에 성공한 형부 덕분에 서울의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고 그녀는 작은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생, 이번 여름휴가는 어디 좋은 데로 안 가니? 우리는 다음 달에 유럽 한번 다녀오려고. 언니의 질문에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자꾸만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들 학원은 어디로 보내? 요즘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더라.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은 그녀에게 관심이 아닌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구나 하는 무언의 확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녀는 명절 모임에 가기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라는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풍족한 언니의 삶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 위축감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내 심리 갈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 중 형제자매와의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 1위가 바로 경제적 격차였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질투는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종종 미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누가 일부러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서로 너무나 달라진 삶의 풍경이 내 삶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만 같아 우리는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그녀는 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이모가 그러는데 엄마 음식 솜씨는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간대. 엄마 도라지 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건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거라고 엄청 자랑하던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늘 자신을 비교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언니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 삶을 인정하고 응원해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도라지 무침 했는데 문득 언니 생각이 나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고, 그 맛. 지금도 생각난다. 나는 요즘 다 사 먹기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런 맛을 내니? 너 정말 대단하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부러워했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자신의 손맛과 성실한 삶이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각자의 가치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형제는 다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필요할 때만 서로를 찾는 이기적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따뜻한 혈연 관계가 어느새 차가운 도구적 관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아이의 형인가 아니면 급할 때 꺼내 쓰는 비상금인가? 올해 70이 되신 한 남성분은 막내 동생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씁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그는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동생의 학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당시엔 그 역시 넉넉하지 않았지만 내가 형이니까라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삶은 뒤로 미루며 동생을 챙겼습니다. 동생은 늘 바빴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도 몇 년에 한 번씩 꼭 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미안한데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형, 애들 전세금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말없이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동생은 늘 형 덕분에 살았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신기하게도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다시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형의 생일에도 심지어 그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동생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동생이 나빴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각박해지면서 관계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동생에게 그는 더 이상 그리운 형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해결사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일상적인 관심과 교류, 그리고 상호적인 도움의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고 다른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그 관계는 책임감 없는 의무로 변질되고 맙니다. 놀랍게도 2022년 고령층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형제자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후에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받았다는 응답도 35%에 달했습니다.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가족 때문에 깊은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주는 쪽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점점 지쳐가고 받는 쪽은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감사의 마음마저 희미해집니다. 결국 그는 몇 년 전 동생에게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 더는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 이후 몇 달간 연락이 끊겼을 때 그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날 동생이 처음으로 빈손이 아닌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 이번엔 아무것도 부탁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형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물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동생은 돈이나 부탁이 없을 때도 가끔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얼굴을 비춥니다. 일방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냈을 때 비로소 아주 작지만 진정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벽이 우리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버린 근본적인 소통의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 전혀 다른 세상의 언어를 쓰는 이방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69이 되신 한 남성분은 2살 위 형님과 통화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 후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 교실에 다니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과의 통화에서 요즘 서예 배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라고 말하자 형님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시간에 며느리 밑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주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그는 자신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치 뉴스에 대한 의견도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싸우자니 형님에게 못할 짓 같고 그냥 입을 닫자니 속이 답답해 결국 말수를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는 더 이상
형님에게 전화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답답함은 비단 이 형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한국가족관계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형제자매 간 갈등의 원인 중 의사소통 문제가 무려 42%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가족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당연히 내 생각과 같겠지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친구나 다른 사람과 다툴 때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 만나는 사람들, 읽는 책들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명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이 다르고, 같은 사회 현상을 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젊을 때는 그 다름이 신선하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골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라는 벽 앞에서 소통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작은 서운함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감정의 먼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드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말하지 못해 골마버린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독소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이유들, 즉 부모님의 부재, 결혼 후의 변화, 경제적 격차, 도구적 관계, 소통의 부재.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서운함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최소한 연락 한 번은 해줄 수 있었잖아. 내 상황은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을 제때 표현하고 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에게, 특히 형제에게 서운한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사이가 더 어색해질까봐,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핀잔을 들을까봐 우리는 그저 입을 닫고 혼자 삭히는 쪽을 택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의 언니는 평생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가 결혼할 때도 언니는 돈 봉투 하나만 보내왔을 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도 언니는 바빠서 못 간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매번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너희 집 남는 방에 내 아들 좀 며칠만 신세지게 해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는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그 한마디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쌓여온 서운함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크게 폭발하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그 폭발은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그때그때 언니 사실 나 좀 서운했어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어색한 순간은 있었겠지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형제이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깊이 상처받고
그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말하지 않고 쌓아둔 서운함은 결국 애정을 무관심으로, 무관심을 원망으로, 그리고 원망을 경멸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자매 관계를 갈라놓은 6가지의 가슴 아픈 이유들을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을 잃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경계선이 생겼으며 경제적 격차와 도구적 관계로 인해 마음의 벽이 쌓였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쌓인 서운함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그저 이렇게 남처럼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완벽한 관계 회복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처럼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함 대신 우리는 작은 연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물 아래에도 여전히 물이 흐르듯 우리의 관계에도 아직 온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작은 시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연결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지 않은 5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어도 그냥 문득 생각날 때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며 그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일상에 대한 소소한 것을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서운함 대신 요즘은 어떻게 지내? 라며 오늘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대하지 말고 주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마음 편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관계를 미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연락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정말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용기를 내어볼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안부 인사 하나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꽁꽁 얼었던 관계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